여보, 나 숨이 안 쉬어져. 가슴이 너무. 정수는 마트 주차장 차 안에서 가슴을 움켜쥐며 남편에게 힘겹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방에서 약 하나를 꺼내주고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약 먹으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30분 동안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정수는 안간힘을 써서 차 밖으로 기어나와 쓰러졌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요. 이정수는 올해로 63입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평생을 일에 바쳤죠. 아침 7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밤 9시가 되어야 셔터를 내렸습니다. 손님들이 맡긴 옷을 정성스럽게 다리고 얼룩을 지우고 포장하는 일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세탁소 안에는 세제 냄새와 증기가 늘 자욱했고 정순의 손은 언제나 거칠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었고 손톱 사이로는 세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자신의 삶이라고 여겼으니까요. 세탁소는 그녀에게 삶의 터전이자 존재 이유였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올해 65입니다.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그래도 평생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였습니다. 젊은 시절엔 그나마 말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철수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밥상을 마주해도 텔레비전만 보고 정순이 말을 걸면 응하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정수는 그런 남편이 섭섭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결혼 생활이 40년이 넘었으니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순만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순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철수의 아침밥을 차리고 세탁소로 출근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옷을 정리하고 점심은 김밥 한 줄로 때웠습니다. 오후에는 다림질을 하고 포장을 했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에는 가게 앞을 쓸거나 창문을 닦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다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철수는 밥을 먹고 나면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거나 술을 한잔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정수는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집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 정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철수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 와도 피곤하다며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이젠 그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볼 때면 화면을 감추듯이 몸을 돌렸고 잠금 비밀번호도 바꿔놓았습니다. 정순이 요즘 왜 그래? 하고 물으면 철수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뭘? 그냥 피곤해서 그래.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돌아오는 건 차가운 말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에게 누군가 생긴 거라고. 나이 60을 넘긴 남자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정수는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철수는 점점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고 정순과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어도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멍하니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순이 저녁상을 차려놓고 철수를 불렀습니다. 여보, 밥 먹어. 철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몸 상하겠어. 철수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정순을 쳐다봤습니다.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무슨 애야?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철수는 밥을 몇 숟가락 떠먹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먹어. 배고파. 배 안 고파. 나 나갈게. 어디 가는데? 철수는 대답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쾅 소리가 나며 문이 닫혔고 정수는 홀로 식탁 앞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허전하고 차가웠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는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여자가 생긴 건가, 나이 들어서도 그러고 싶나? 정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녀는 식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혈압약과 심장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심장이 좋지 않아 약을 먹고 있었지만 철수는 그 사실조차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약통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얀 알약들이 빈틈없이 들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꼭 챙겨 먹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심장이 약해져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철수에게 전했지만 철수는 의사들 다 그렇게 말해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자신의 건강에 대해 철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관심도 없는데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철수가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었지만 기다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도 일어나서 세탁소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순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점점 커져갔고 정수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왔고 이제 와서 무언가를 바꾸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수는 일주일 치장을 보러 가자고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차를 타고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거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운전대를 잡고 앞만 보았습니다. 마트에 도착하기 직전 정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당신 너무 변한 것 같아. 철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뭐가 변했는데? 말투도 그렇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피곤하게 왜 그래? 피곤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세탁소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다 하는데. 철수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세탁소 그만둬. 누가 하라고 했어? 정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세탁소는 두 사람이 함께 일궈온 생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만두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탁소 돈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당신은 요즘 뭐 하는데?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운전만 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으니까요. 차는 마트 주차장으로 들어섰고 철수는 빈자리를 찾아 차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마트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카트를 끌고 철수는 멀찍이 뒤따라왔습니다. 정수는 채소 코너에서 배추와 물을 골랐고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담았습니다. 철수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따라왔습니다. 정순이 이거 어때? 하고 물어도 알아서 해 하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속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장을 다 보고 계산을 마친 뒤 두 사람은 다시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정순이 조수석에 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수는 차 문을 잡고 겨우 차에 올라탔습니다. 철수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숨이 가슴이 너무. 철수는 정순을 쳐다봤습니다. 정순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래. 약 먹으면 괜찮을 거야. 철수는 정순의 가방을 뒤적여 약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약 하나를 정순의 손에 쥐어주고 생수병을 열어 건넸습니다. 정순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숨을 헐떡이며 철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나 진짜 안 좋아.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철수는 정순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약 먹었잖아. 철수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수는 고통스러워하며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마트 쪽을 힐끗 보고는 말했습니다. 나 잠깐 마트 안에 빠뜨린 거 있어서 다녀올게. 여기 있어. 나 진짜. 정수는 간신히 말했지만 철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 문을 닫고 마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수는 차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슴은 점점 더 조여왔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정수는 그것을 주울 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수는 정신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은 자신을 차 안에 두고 어딘가로 가버렸고 자신은 이렇게 차 안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수는 마지막 힘을 쓰듯 차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시민이 정순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정순이 쓰러진 걸 보고 깜짝 놀라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순이 정신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 남자는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주차장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조대원이 전화로 응급조치를 하라고 해서 남자는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모였습니다. 남자는 마트에서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뛰어가서 기계를 가져와서 기계로 응급처치를 하고 있으니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정순을 들것에 옮기고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었습니다. 정순의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한편 철수는 마트 안에서 천천히 장을 더 보고 있었습니다. 급할 것도 없었고 정순이 약을 먹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자 코너를 둘러보고 음료수를 몇 병 더 담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온 건 30분쯤 지나서였습니다. 철수는 양손에 봉지를 들고 차가 있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탔는데 정순의 가방만 있고 정수는 없었습니다. 철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화장실 갔나? 철수는 정순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정순은 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휴대폰을 꺼내 정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화나서 휴대폰도 끄고 혼자 간 거야? 마음대로 해라. 철수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철수는 집으로 가는 내내 라디오를 켜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정순이 화가 나서 먼저 가버린 게 분명했지만 철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면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불도 켜져 있지 않았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철수는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지만 정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방에도 방에도 없었습니다. 철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 집에라도 갔나 보지. 철수는 냉장고를 열어 맥주 한 캔을 꺼내 마셨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야구 중계가 나오고 있었고 철수는 그것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때가 되었지만 정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정수는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다시 정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짜증이 났습니다. 이 여자가 어딜 간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철수는 휴대폰을 던져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순이 어디 갔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찾아 나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돌아오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철수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정수는 없었습니다. 철수는 이제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지금까지 화가 나도 집에 안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정순의 친구들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정순이 남편인데요. 혹시 정순이 거기 있나요? 친구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여기 없는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연락이 안 돼서요. 철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정순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하루 이틀 집을 비운다고 해서 실종 신고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철수는 세탁소에 가봤습니다. 혹시 정순이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탁소 문은 잠겨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순이 정말로 사라진 건가? 아니면 일부러 숨어 있는 건가? 철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남편한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질 수 있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사실 정순이 없으니 오히려 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고 늦게 들어와도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철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지. 사라져주면 더 좋아. 철수는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철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시내의 한 카페였습니다. 카페 안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이름은 민지였습니다. 철수의 내연녀였습니다. 민지는 철수를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오빠 왔어요? 철수는 민지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응. 기다렸어? 조금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집사람이 며칠 전에 집을 나갔어. 민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요? 왜요? 마트에서 좀 싸웠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민지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더 자주 만날 수 있겠네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민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철수는 정순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순이 사라져준 게 고마웠습니다. 이제 눈치 볼 것도 없고 자유롭게 민지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철수는 매일 밤 집을 나가 민지를 만났습니다. 낮에는 집에서 쉬고 밤에는 민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 때는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정순의 빈자리가 느껴졌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철수는 정순 없는 삶이 오히려 더 자유롭고 좋았습니다. 지역 병원 중환자실,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이 흐릿했고 귓가에서는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정수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손가락에는 산소 포화도를 재는 기계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정순을 살폈습니다. 정순은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물을 적신 거즈로 정순의 입술을 적셔 주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많이 놀라셨죠? 여기는 병원이에요. 정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마트 주차장, 차 안에서 숨이 막히던 순간 철수가 차 문을 닫고 떠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수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간호사는 의사를 불렀고 곧 중년의 남자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정순 씨 깨어나셨네요. 저는 담당 의사 김성우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빨리 발견해서 살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장 혈관이 막혀서 산소 공급이 안 된 거죠. 응급 처치를 받고 스텐트 시술을 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듯 말 듯 했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환자분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아서 충전을 했는데 잠금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휴대폰은 여기 서랍에 있어요. 의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며칠 더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 합니다. 몸 상태가 좋아지면 퇴원하실 수 있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가고 정수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옆 침대에는 다른 환자가 누워 있었지만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죽을 뻔했는데 철수는 알고 있을까? 알려고 하기라도 할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순의 상태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링거를 떼고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부재중 전화와 카톡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정수는 통화 기록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철수에게서 온 전화가 3통 있었습니다. 2번은 주차장에서 쓰러진 날, 1번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카톡을 확인했습니다. 정순아, 괜찮아? 네 남편이 너랑 같이 있냐고 묻던데 무슨 일 있어? 언니 연락 좀 해. 걱정돼. 정순아, 어디 있어? 남편이 찾더라. 무슨 일 있는 거야? 정수는 친구들의 카톡을 읽으며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정수는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철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보, 나야. 전화 좀 받아. 나 병원에 있어. 카톡을 보내고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철수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철수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철수는 전화도 카톡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다시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초조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철수였습니다. 정수는 서둘러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나 당신 없이도 잘 살아. 이제 연락하지 마. 정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있다고 했는데 철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정수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 죽을 뻔했어. 메시지를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철수가 자신을 차단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이렇게 차갑게 대할 수 있을까? 자신이 죽을 뻔했는데 관심도 없다니. 정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 없이도 잘 산다고? 그래, 나도 너 없이 잘 살 거야. 정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수는 강해지기로 했습니다. 철수에게 당한 만큼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정수는 간호사에게 병원비 처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행정실로 안내했고 정수는 그곳에서 직원과 상담을 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시려면 일단 저희가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 같은 서류를 발급해 드릴게요. 그걸 가지고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요? 퇴원하실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정수는 병실로 돌아와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입원을 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정순입니다. 상담원은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컴퓨터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고객님, 확인해 보니까 해당 보험이 3일 전에 해지된 걸로 나오네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해지요? 그럴 리 없는데요. 제가 매달 보험료를 냈는 걸요. 고객님 명의로 된 보험이 맞으시죠? 이정수님? 네, 맞아요. 여기 기록을 보니까 해지 신청이 들어왔네요. 정수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철수가 자신 몰래 보험을 해지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제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나요? 배우자 명의로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었고 위임장이 제출되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철수가 자신의 서명을 위조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럼 환급금은 어떻게 됐나요? 환급금은 이정수님 농협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농협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보니 보험금이 입금된 날 철수의 계좌로 이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내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세탁소 명의도 건드린 건 아닐까? 세탁소는 정순이 평생 일궈온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퇴원을 서둘렀습니다. 의사는 조금 더 입원하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정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정순에게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퇴원 당일 정수는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를 긁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정순에게는 확인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수는 택시를 타고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거리 풍경이 지나갔지만 정순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세탁소 생각뿐이었습니다. 등기소에 도착해서 세탁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의란을 확인하는 순간 정순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세탁소 명의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명의자는 김민지였습니다. 정수는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철수의 내연녀였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서류가 구겨졌습니다.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등기소를 나온 정수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다시 펼쳐 자세히 읽었습니다. 명의 변경일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정순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철수가 몰래 세탁소를 내연녀 명의로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철수는 세탁소를 다른 여자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정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래. 이제 니들이 무너지는 걸 내가 꼭 보고 말 거야.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예약 시간까지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세탁소를 되찾을 수 있을까? 오후 2시 정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여자 변호사가 맞이했습니다. 이정수님 맞으시죠? 저는 변호사 한정민입니다. 앉으세요. 정수는 자리에 앉아 등기부등본과 보험해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한정민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세탁소 명의가 부당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고 의뢰인께서 직접 운영하신 거잖아요. 네. 제가 40년 가까이 운영했어요. 그럼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세탁소 운영에 투자하고 노동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세금 신고 기록, 거래, 장부, 통장 내역 같은 거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탁소에 가면 다 있어요. 보험해지 건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임장 위조 가능성이 있으니 이것도 함께 신고할 수 있어요. 한정민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남편분이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으니 재산 조회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같은 거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정수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한정민 변호사의 설명은 명확했고 정수는 조금씩 희망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급한 건 세탁소 명의를 되찾는 거예요. 본안 소송은 명의신탁해지 소송으로 진행하고요. 소송 준비하는 동안 명의자인 김민지가 세탁소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잡히지 않도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급하니까 빨리 처리될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가처분은 한두 달 안에 결정이 나올 수 있고요. 본안 소송은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싸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탁소는 정순의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일단 착수금이 필요한데요. 한정민 변호사가 금액을 말했습니다.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정순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도 철수가 다 빼갔을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정민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일단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정민 변호사는 관련 기관의 연락처를 적어주었습니다. 정수는 메모지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로 나온 정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수는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세탁소였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정수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열쇠는 철수가 바꾸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정수는 불을 켰습니다. 세탁소 안은 정순이 떠난 그대로였습니다. 다림질대에는 다 다리지 못한 옷이 걸려 있었고 카운터 위에는 손님 접수 장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정수는 평생을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옷을 세탁하고 다림질했습니다. 정수는 카운터 뒤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래 장부와 세금 신고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것들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정수는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금고가 있었고 정수는 비밀번호를 눌러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과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통장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세탁소 운영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통장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몇 천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1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다 빼간 게 분명했습니다.
정수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통장과 서류를 챙겨 세탁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정순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철수가 있을 테니까요. 정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친구인 김영자였습니다. 영자야, 나 정순이야. 정순아,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미안해. 사정이 좀 복잡해서. 혹시 오늘 밤 너네 집에서 신세 좀 져도 될까? 그럼, 당연하지. 언제 올래? 지금 갈게. 정수는 택시를 타고 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자는 혼자 사는 아파트에 정순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짓을, 그 나쁜 년놈들 꼭 콩밥 먹여야 돼. 정순아, 내가 도와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의 따뜻한 위로가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영자의 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영자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영자가 끓여준 된장찌개와 따뜻한 밥이 정순의 몸과 마음을 녹였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영자는 정순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순아, 당분간 여기서 지내. 혼자 있으면 안 돼. 고마워, 영자야. 며칠만 신세 질게. 며칠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있어도 돼. 어차피 나 혼자 사는데 네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고 좋아. 정수는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받아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정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고 오전 11시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정수는 어제 세탁소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챙겨 공단으로 향했습니다. 공단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수는 접수를 하고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정순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니 중년의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순 님이시죠?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정수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쓰러진 일,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간 일, 세탁소 명의가 바뀐 일, 보험이 해지된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일단 여러 법적 문제가 얽혀 있네요. 세탁소 명의의 회수, 재산 분할, 보험금 사기 혐의, 그리고 유기죄까지요.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기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심장마비 증상으로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셨는데도 차 안에 두고 떠났다면 이건 명백한 보호 유기입니다. 특히 배우자는 서로를 보호할 의무가 있거든요.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방치한 거니까 중대한 범죄예요. 그것도 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마트 결제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 문자로 온 거 있으시죠? 그걸로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주차장과 마트 내부 CCTV를 확보하면 남편분이 의뢰인을 차에 두고 다시 마트로 들어간 장면, 그리고 의뢰인께서 차에서 내려 쓰러지신 장면이 찍혔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 기록, 구급대 기록, 목격자 진술까지 합치면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탁소 명의자인 김민지도 함께 고소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게 아니라 남편분과 공모해서 의뢰인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거니까요. 공동 횡령 및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세탁소를 처분하려 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다 고소하고 싶어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정순이 가져온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세탁소 등기부등본, 거래 장부, 세금 신고 서류, 통장 내역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세탁소 명의 회수권 증거는 충분해 보입니다. 일단 명의신탁 해지 소송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분이 통장에서 돈을 빼간 것도 횡령으로 볼 수 있으니 이것도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수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보험해지권은 보험회사에 위임장 원본 제출을 요구해서 필적 감정을 받을 수 있어요. 위조가 확인되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일단 저희가 소송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시면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 걱정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어주었고 정수는 그것을 받아 공단을 나왔습니다. 정수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세탁소 운영 통장을 관리하던 은행이었습니다. 창구에 앉아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고 싶어요. 최근 1년치요. 직원은 통장을 받아 확인하고 거래 내역서를 출력해 주었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받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최근 몇 달간 큰 금액이 여러 번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철수가 인출한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이 서류도 증거로 챙겼습니다. 은행을 나온 정수는 보험회사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보험해지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정순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해지 서류 사본을 출력해 주었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받아 위임장 부분을 자세히 봤습니다. 서명란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필체가 달랐습니다. 철수가 위조한 게 분명했습니다. 이 서류 원본을 확인할 수 있나요? 원본은 본사에 보관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확인이 어렵고요. 법원 명령이 있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보험회사를 나왔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해졌습니다. 정수는 다시 법률구조공단으로 전화를 걸어 수집한 증거들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공단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명예신탁 해지 소송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였습니다. 그리고 철수와 김민지를 상대로 한 횡령 및 유기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철수는 여전히 민지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명의를 민지에게 넘긴 후 두 사람은 세탁소를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며 시세를 알아봤고 좋은 조건에 팔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철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순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철수에게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소장 부본이었습니다. 철수는 서류를 펼쳐 읽었습니다. 정순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철수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소송? 이겨도 별거 없을 텐데. 하지만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되어 있었습니다. 세탁소를 팔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큰일 났어. 정순이가 소송을 걸었어.
네. 무슨 소송요? 세탁소 명의를 되돌리라는 소송이야. 처분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대. 민지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세탁소 못 팔아요? 그런 것 같아. 민지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한테 명예 넘기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알아볼게. 철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철수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며칠 후 철수에게 또 다른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경찰서에서 온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철수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한 철수는 형사 앞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탁소 운영 통장에서 수천만 원을 인출하셨죠? 그건 제 돈이에요. 하지만 통장 명의는 부인분 명의잖아요. 부인 동의 없이 인출하신 거죠?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보험도 부인 몰래 해지하셨죠? 위임장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그건 철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형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위임장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오면 위조 여부가 밝혀질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게 들통나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철수는 멍한 표정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정순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철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수는 영자의 집에서 지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변호사로부터 가처분 결정이 곧 나올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수는 조금씩 희망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읽어온 것들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거리의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영자의 집에서 지내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왔고 세탁소는 더 이상 매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순에게는 작은 승리였습니다. 철수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영장을 발부받아 철수와 민지의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마트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철수가 정순을 차에 남겨두고 마트로 들어가는 모습, 곧이어 정순이 차에서 힘겹게 내려와 쓰러지는 장면, 젊은 남자가 달려와 정순을 흔들고 의식이 없자 전화를 거는 모습, 그리고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구급차가 도착해 정순을 태우고 가는 장면과 몇 분 후 철수가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모습까지 전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형사는 철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박철수 씨, CCTV 영상 확인했습니다. 부인이 차에서 내려 쓰러지는 동안 당신은 마트 안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유기죠. 철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약 먹으면 괜찮을 줄 알았다고요. 약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으면서 왜 30분 동안 마트에 있었습니까? 장을 더 보고 있었죠?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뻔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겁니다. 당신은 배우자로서 보호할 의무가 있었는데 방치했어요. 이건 중범죄입니다. 철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편 김민지도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는 휴대폰에서 복원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김민지 씨, 이거 박철수 씨와 나눈 대화 맞죠? 민지는 화면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 세탁소 언제 팔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명에 넘기고 나면 바로 팔게. 돈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최소 2억은 받을 거야. 형사는 다른 대화도 보여주었습니다. 오빠, 부인이 눈치채지 않을까요? 괜찮아. 걔는 아무것도 몰라.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럼 퇴원하기 전에 빨리 처리해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철수 씨가 자기 재산이라고 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대화 보세요. 부인이 눈치채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부인 몰래 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계속 물었습니다. 세탁소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당신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 돈을 받았죠? 네, 받았어요. 이 돈으로 뭐 했습니까? 형사는 카드 사용 내역을 펼쳐 보였습니다. 제주도 여행, 고급 호텔 숙박, 명품 쇼핑, 비싼 식당 식사, 전부 당신 카드로 결제되어 있는데 박철수 씨와 함께 다녔죠?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이게 공동 횡령이 아니면 뭡니까? 당신은 박철수와 공모해서 피해자의 재산을 빼돌려 함께 사용했어요. 민지는 눈물을 흘렸지만 형사는 냉정했습니다. 통화 내역도 확인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했고 만나는 날도 잦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두 사람의 공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위임장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순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철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철수에게는 유기죄, 횡령죄, 사문서 위조죄까지 여러 혐의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철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세탁소를 팔아서 돈을 나눠 가지려 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자신도 공범으로 기소될 처지가 되자 겁이 났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철수를 만나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제 못 만나겠어요. 철수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일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우리 다 깜빵 들어가야 할 수도 있잖아요. 오빠가 다 괜찮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민지야,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지금 나한테 너밖에 없어. 제발.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미안해요.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철수는 홀로 카페에 남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버리고 젊은 여자에게 빠져 모든 걸 다 줬는데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철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정순이 떠난 후 집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정순을 그렇게 대했을까? 며칠 후 철수와 민지에게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첫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철수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변호사도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민지도 국선 변호사를 선임받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 당일 철수와 민지는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정순도 법정에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쳤습니다. 정순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민지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한테 빠져 심장마비인 자신을 두고 냉정히 차에서 내렸던 일과 세탁소를 비롯해 재산을 빼돌린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수는 화가 났지만 판결을 통해 그들이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순 측 변호사는 증거를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마트 CCTV 영상, 병원 기록, 구급대 기록, 통장 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드 사용 명세서, 통화 내역, 위조된 위임장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철수 측 변호사는 변론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민지 측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철수는 배우자가 생명의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유기죄에 해당하며 부인 명의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횡령죄 그리고 서류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죄가 인정됩니다. 이어서 판사는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지는 박철수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횡령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됩니다. 휴대폰 메시지와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두 피고인의 공모 관계가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세탁소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되었고 법원은 정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탁소는 다시 정순의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최종 판결일 판사는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철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이어서 판사는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철수와 민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다가와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수는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순은 담담한 표정으로 철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철수와 민지는 법정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은 맑은 가을 날씨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영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나 수고했어. 고마워 영자야.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정수는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긴 싸움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겼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읽어온 것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엄도 되찾았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세탁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라며 반가워했습니다. 정수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옷을 세탁하고 다림질하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정수는 자신을 위해 일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세탁소 문을 닫았습니다. 정수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후 겨울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는 오후 정수는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다리미 아래로 하얀 와이셔츠가 반듯하게 펴졌습니다. 세탁소는 예전처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정순이 돌아온 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왔고 입소문을 듣고 새로운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정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혼자 하는 일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정수는 세탁소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매출을 정리하고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세탁소는 다시 정순의 것이 되었고 이제는 아무도 이것을 빼앗아 갈 수 없었습니다. 요즘 정수는 영자의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많이 넓지는 않았지만 정순에게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정수는 헬스장에 들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장 건강을 위해 꾸준한 운동을 권했고 정수는 몇 달 전부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천천히 걷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간단한 저녁을 먹고 달력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요양원 봉사활동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한 달에 한 번 세탁소 쉬는 날에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정수는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정순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수는 할머니와 함께 요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겨울이지만 햇살이 따뜻했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세탁소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영자가 정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순아, 다음 주에 경주 여행 갈래? 이틀 코스로.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가자. 진짜? 야, 너 변했다. 응. 나도 이제 좀 즐기면서 살려고. 여행 당일 정순과 영자는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경주로 향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었을까? 경주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불국사와 석굴암을 둘러봤습니다. 점심은 경주 전통 음식을 먹었고 오후에는 대릉원과 첨성대를 구경했습니다. 영자는 사진을 찍자고 했고 정수는 처음엔 쑥스러워했지만 곧 웃으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녁에는 숙소 근처 한옥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정순아,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엔 여행 가자고 해도 바쁘다고 안 갔잖아. 그때는 세탁소랑 집안일에만 매달려 살았지. 내 인생이 없었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영자는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기 좋아. 진짜로.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동해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해변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정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영자야, 고마워.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옆에 있어줘서. 친구 좋다는 게 그런 거지. 앞으로도 계속 같이 여행 다니자. 응, 그러자.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왔고 정수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가벼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지역 뉴스에서 철수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1년 반 만에 가석방된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이제 정순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영자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자가 물었습니다. 박철수 출소했다며? 너 괜찮아?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다행이다. 강해져서. 응.
과거에 매여 있으면 뭐 하겠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지. 두 사람은 웃으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정수는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버려졌던 그날 자신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차 안에서 숨이 막혀 죽을 뻔했던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던 시민이 자신을 발견해 살렸고 세상은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습니다. 정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싸워 자신의 것을 되찾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수는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정수는 세탁소 앞 화단에 꽃을 심었습니다. 작은 펜지 화분들이 알록달록한 색깔로 세탁소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은 꽃을 보며 예쁘다고 칭찬했고 정수는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수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정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맑았습니다.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길에서 철수는 스스로 넘어졌습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달랐습니다. 정수는 버려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빼앗겼지만 되찾았습니다. 무너졌지만 재건했습니다. 이제 정수는 자신의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었고 건강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유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며 자신만의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원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봄꽃을 감상했습니다. 진달래, 개나리, 벚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봄이었습니다. 정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내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거야. 정수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힘차게 걸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순의 인생은 정순의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오롯이 자신만의 인생이었습니다.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는 상쾌했고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정수는 계속 걸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꼭 해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